여기 한국을 견제하려는 유럽 방산업계의 충격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독일이 주도하는 비밀 카르텔이 한국 무기 수출을 막으려 필사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최고 엔지니어들이 중국으로 대거 이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보다 적은 연봉에 지친 핵심 인력들이 3배 연봉을 제시하는 중국 기업으로 떠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가 독일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자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이제는 한국의 기술 유출을 노골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막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한국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르샤바 회의실에서 폴란드 관리들의 눈이 커지는 걸 보면서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이 사양서를 비교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국이 방산산업의 암호를 풀어냈다는 확신이 들었죠. 만약 당신이 폴란드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들에게 물었지만 사실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어떤 영업 멘트보다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는 대당 4,500억 원에 납품까지 6년이 걸렸죠. 반면 한국의 K 전차는 가격은 절반, 대기 시간은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럽 방산업계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그런 함정을 피했는지를 이해하는 문제였죠. 방산업계를 취재하면서 보낸 수년 동안 저는 독일이 냉전시대의 영광에 안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기술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제국을 건설했고 그들의 전차는 나토 국가들의 무기고를 지배했어요. 하지만 과거의 영광 위에 세워진 제국은 배고픈 경쟁자들과 마주했을 때 거의 살아남지 못하더군요. 레오파르트가 비싼 이유는 과도하게 설계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위한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들의 공장은 여전히 1980년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장인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비효율성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의 방산 공장을 방문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어요. 창원에 있는 현대로템 공장은 마치 거대한 시계처럼 작동하고 있었죠. 로봇팔들이 춤추듯 움직이며 장갑판을 조립하고 작업자들은 태블릿을 들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독일 공장에서 숙련공이 일주일 걸려 하는 작업을 여기서는 이틀 만에 끝냈어요. 하지만 진짜 비밀은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방산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랐어요. 유럽은 무기를 예술품처럼 만들었지만 한국은 무기를 필수품으로 봤죠.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과 마주한 나라에게 무기는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의 도구였으니까요. 우리는 전쟁이 내일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일합니다.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제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그의 눈빛에는 독일 동료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절박함이 있었죠. 이런 절박함이 혁신을 낳았습니다. 한국은 생산 라인을 모듈화하고 부품을 표준화하고 공급망을 간소화했어요. 독일이 한 대의 완벽한 전차를 만드는 동안 한국은 10대의 우수한 전차를 만들어냈죠. 폴란드 계약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다른 나라들도 눈치를 챘어요. 호주, 노르웨이, 이집트.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했죠. 각국의 국방부 장관들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는가? 답은 의외로 간단했지만 실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자만하지 않았어요. 세계 최고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추락이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독일이 냉전 승리의 월계관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계속해서 다음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제조업의 혁명도 큰 역할을 했어요.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서 배운 교훈을 방산업에 적용했죠. 삼성이 칩을 만드는 방식으로 전차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품질 관리, 공정 최적화, 지속적인 개선.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무시무시한 효율성을 만들어냈어요. 가격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방산업을 단순한 이익 창출이 아닌 국가 안보의 연장선으로 봤어요. 수출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그 이익을 다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죠. 독일이 높은 마진율을 고집하는 동안 한국은 시장 점유율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마인드셋이었어요. 유럽 방산업체들은 고객을 왕처럼 대했지만 정작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는 듣지 않았죠. 반면 한국 기업들은 고객을 파트너로 봤습니다. 폴란드가 빠른 납품을 원하면 생산 라인을 조정했고 호주가 사막 환경 테스트를 요구하면 엔지니어를 파견했어요. 저는 그날 바르샤바 회의실에서 단순히 무기 거래가 아닌 산업 패권의 이동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20세기 초 미국이 영국의 제조업 왕자를 빼앗았던 것처럼 이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유럽의 방산 제국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 한국이 정말로 독일을, 프랑스를, 영국을 제치고 세계 방산업의 새로운 강자가 되는 걸까?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고
주문은 쌓여만 갔죠.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 한국이 유럽 방산업을 무너뜨리다. 하지만 쓰다가 멈췄죠. 이건 단순한 승자와 패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혁신과 안주, 절박함과 자만심, 미래와 과거의 충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창밖을 보니 바르샤바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한국의 공장들은 지금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그들은 다음 전차를, 다음 자주포를, 다음 미사일을 만들어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럽의 거인들이 긴 잠에서 깨어날 때쯤이면 이미 게임은 끝나 있을지도 모르죠. 현대로템의 시설을 조사하면서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독일이 유럽 전역에 하청을 주면서 복잡한 공급망을 만들어낸 반면 한국은 통합 생산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들은 철도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재배치할 수 있었고 연간 생산량을 100대에서 200대로 급증시킬 수 있었습니다. 재봉틀이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요. 그들의 생산 관리자가 오래된 한국 노래를 언급하며 제게 말했어요. 하지만 폴란드의 긴급한 상황이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냈죠. 소련 시대의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기증한 후 그들은 즉시 대체품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폴란드 국방 관계자들을 인터뷰했을 때 그들의 좌절감은 명백했어요. 레오파드는 너무 비싸고 우리는 6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제게 말했죠. 당신이 폴란드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정면 대결 테스트가 독일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저는 그 시험들을 지켜봤고 한국 엔지니어들의 조용한 자신감을 보았어요. 그들의 탱크가 레오파드의 성능을 맞추거나 능가했을 때 말이죠. 그들은 단순히 하드웨어를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학을 팔고 있었어요. 국방 조달이 능력과 경제성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말이죠. 그날 시험장에서 저는 두 탱크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수십 년의 유럽 엔지니어링 자부심을 대표했고 다른 하나는 아시아의 새로운 야망을 상징했죠. 폴란드 장교들이 데이터를 검토하는 동안 저는 그들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의심에서 관심으로 그리고 마침내 결정으로 변했습니다. 가격이 절반인데 성능은 같다면 선택은 명확합니다. 한 폴란드 장군이 중얼거렸죠. 현대로템의 대표들은 승리를 자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내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장기 파트너십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한국팀이 폴란드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술적 도면과 공유된 목적을 통해 소통했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아낌없이 공유했고 폴란드인들은 열심히 배웠어요. 우리는 단순히 탱크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죠. 우리는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독일 대 한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방식과 새로운 방식의 대결이었죠. 독점과 배타성에 기반한 시스템과 협력과 접근성에 기반한 시스템의 충돌이었습니다. 독일 언론은 이 거래를 배신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폴란드인들에게는 그것이 실용주의였죠. 그들은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즉각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제공할 수 있었고 독일은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바르샤바의 카페에서 은퇴한 폴란드 장군을 만났습니다. 그는 냉전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수십 년의 좌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들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한국은 그들의 완벽한 파트너였죠.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충격파가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180대의 K-탱크, 이것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성명이었죠. 폴란드는 유럽의 국방 질서에서 독립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독일 국방산업 관계자들의 반응을 취재했어요. 분노, 불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어떻게 수십 년의 파트너십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파트너십은 양방향이어야 하는데 독일은 너무 오랫동안 일방통행으로 취급해왔던 것이죠. 한국팀이 첫 번째 탱크를 폴란드에 인도할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폴란드의 결정은 다른 나라들도 대안을 고려하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한 한국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죠. 그는 옳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쓰고 있는 역사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약 협상에서 한국의 전략적 천재성이 드러났어요. 폴란드가 현지 생산을 요구했을 때 저는 한국이 거부할 줄 알았죠.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환영했습니다.
앉아서 돈을 번다고 한 한국 임원이 소주를 마시며 제게 설명했어요. 유럽에서 판매되는 폴란드제 K 전차 하나하나가 한국에 라이선스 비용을 가져다 줄 거라고 했죠. 저는 한국 검사관들과 함께 폴란드가 제안한 시설들을 방문했습니다. 폴란드의 야망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정말 컸어요. 텅 빈 창고를 가리키며 전차 생산 준비가 완료됐다고 주장하더군요. 그런데도 한국은 긴 안목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의 능력을 키워주면서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특수 부품을 통해 기술적 의존성을 유지하려 했죠. 양국의 정치적 변화는 모든 것을 무산시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폴란드의 기대치에 현실성을 불어넣었습니다. 새로운 폴란드 정부는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국의 단계적 접근 방식에 동의했죠. 생산시설을 둘러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봤습니다. 폴란드 엔지니어들은 열정적이었지만 현대적인 방산 제조업에 필요한 정밀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인내심을 갖고 가르쳤습니다. 작은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죠. 이 볼트 하나가 전차 전체의 성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폴란드 작업자들은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지만 점차 그 중요성을 깨달았죠.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대표단의 침착함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폴란드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그들은 부드럽게 대안을 제시했어요.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보여주는 거였죠. 기술 이전의 세부 사항들이 논의될 때였습니다. 폴란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원했어요. 설계도부터 제조 노하우까지 말이죠. 한국은 단계별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조리부터 시작해서 점차 복잡한 부품 제조로 나아가자고 했죠. 아이가 걷기 전에 먼저 기어야 합니다. 라고 한국 협상가가 말했더군요. 그 비유가 폴란드 측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 업체들의 공장도 방문했어요. 그들의 효율성은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정확했죠. 폴란드 대표단도 함께 갔는데 그들의 표정에서 경외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겸손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이렇지 않았어요. 라고 한 공장장이 말했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폴란드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폴란드 측에 희망을 줬습니다. 단순한 구매자, 판매자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 될 수 있다는 희망 말이죠. 가격 협상은 특히 흥미로웠어요. 폴란드는 대량 구매를 무기로 할인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다르게 접근했죠. 할인 대신 추가적인 기술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가격보다 가치가 중요합니다. 라고 한국 측이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가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방산 능력을 구축하는 것임을 이해시켰죠. 야간 회의들도 있었어요. 공식 협상이 끝난 후 양측은 비공식적으로 만나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진짜 진전이 이루어졌죠. 한국 대표들은 폴란드의 지정학적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위협, NATO 내에서의 위치, 유럽 방산 시장에서의 야망 등을 모두 고려했죠.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한 한국 임원이 말했어요. 폴란드의 안보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그 진정성이 폴란드 측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단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됐죠. 계약서 초안이 오갔어요. 각 조항마다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건설적이었죠. 양측 모두 성공을 원했으니까요. 저는 이 과정에서 한국의 협상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켰죠.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절묘한 균형이었습니다. 폴란드 측도 점차 이런 방식에 적응했어요. 처음에 공격적인 태도가 누그러지고 더 협력적이 됐죠.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장기적 비전이었어요. 그들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봤습니다. 폴란드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죠. 폴란드에서 성공하면 다른 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라고 한 한국 전략가가 설명했어요. 실제로 체코, 슬로바키아, 발트 3국의 관계자들이 이미 문의를 해왔다고 했죠. 협상이 진행되면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점점 더 일치했어요. 폴란드는 자주국방 능력을 원했고 한국은 유럽 시장 진출을 원했죠. 윈윈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졌을 때 양측 모두 안도했어요. 물론 세부 사항은 더 다듬어야 했지만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긴 셈이었죠. 저는 이 협상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에요. 문화와 문화의 만남이고 신뢰의 구축이며 공동의 미래를 그리는 작업이죠.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거래 예술은 단순히 좋은 조건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양측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토의 무기 구매 패턴을 분석하면서 발견한 건 놀라운 비밀이었어요. 오래된 회원국들이 독일 장비만 사주는 비공식 카르텔을 만들어 놓고 있었죠. 하지만 새로운 회원국들은 달랐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은 전통보다는 실력을 보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한국은 정치보다 성능을 중요시하는 이런 나라들 사이에서 시장을 찾았답니다.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일이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줬어요. 한국 관계자들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죠. 기술평가에서 이겼는데도 마지막 순간 독일의 로비 때문에 계약을 놓쳤다는 거예요. 발표 전날 밤까지 축하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한 관계자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도 미안했나 봐요. 나중에 한국의 자주포를 구매했고 다른 나라들에게 추천까지 해줬답니다. 독일의 당황한 모습이 눈에 보였어요. 새로운 생산시설을 짓고 수출법을 고치고 공격적으로 로비를 하기 시작했죠. 이 모든 게 위협받는 제국의 신호였습니다. 제가 독일 경영진들과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당황함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했던 나라가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으니까요. 만약 당신이 폴란드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이 질문이 유럽 회의실들을 괴롭히고 있었답니다. 제가 폴란드 국방부를 방문했을 때 일이에요. 회의실 분위기가 팽팽했죠. 한쪽에는 독일 대표단이 다른 쪽에는 한국팀이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 측은 수십 년의 파트너십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항상 함께 했잖아요. 그들이 말했죠. 하지만 폴란드 장군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네요. 한국 장비가 더 좋고 더 싸요. 카르텔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유럽 방산 시장을 지배했던 비공식 동맹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제가 본 건 단순한 사업 거래가 아니었어요.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역사적 순간이었답니다. 한국팀의 전략은 똑똑했어요. 그들은 직접적으로 독일과 싸우지 않았죠. 대신 조용히 꾸준히 품질로 증명했습니다. 폴란드에서 K9 자주포가 도착했을 때 저도 현장에 있었어요. 폴란드 군인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죠. 이렇게 조작이 쉬워도 되나요?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독일 장비는 박사 학위가 있어야 쓸 수 있었는데요. 소문은 빨리 퍼졌어요. 루마니아가 관심을 보였고 체코가 문의를 했죠. 발트 3국도 조용히 한국 무기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에스토니아 국방부 관계자와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더군요. 우리는 작은 나라예요. 최고의 가격에 최고의 장비가 필요하죠. 전통은 배부른 사람들의 사치랍니다. 독일의 반응은 거셌어요. 그들은 갑자기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죠.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나라에는 장비를 빌려주겠다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한국이 증명한 건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든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유럽의 작은 나라들도 선택권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였죠. 제가 목격한 가장 극적인 순간은 나토 회의에서였어요. 전통적으로 독일이 주도하던 조달 회의였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일어나서 한국 장비의 장점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실전에서 증명됐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기술 이전도 해줍니다. 그가 말했죠. 다른 나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 대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품질의 전통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가 외쳤죠. 하지만 헝가리 대표가 대답했어요. 전통이 우리 병사들을 지켜주나요? 아니면 성능이 지켜주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어요. 기자로서 이런 역사적 순간을 목격한다는 건 특별한 일이었죠.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사업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큰 나라와 경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상징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카르텔은 계속 약해졌어요.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구매했고 독일의 독점은 무너져 내렸죠. 제가 한국 방산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간단해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약속을 지키고 고객을 존중하는 거죠. 유럽의 오래된 질서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죠. 작은 나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큰 나라들은 더 이상 모든 걸 통제할 수 없었답니다. 한국은 이 변화의 촉매제였어요. 그들은 카르텔을 깨뜨렸고 공정한 경쟁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목격한 진짜 혁명이었어요. 총성 없는 전쟁에서 한국이 승리한 순간이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드론이 탱크를 파괴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왔죠. 뉴스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탱크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만난 엔지니어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탱크가 혼자 싸우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시스템으로 싸워야 합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노트북을 펼쳐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네트워크 도표가 나타났죠. 탱크 하나를 중심으로 레이더 차량, 드론 방어 시스템, 통신 차량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탱크가 적을 발견하면 0.3초 안에 모든 아군 차량이 그 정보를 공유해요. 드론이 접근하면 전용 방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죠. 탱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죠.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전장에서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까요? 지상 무기 분야에서 한국은 무조건 최고 수준이에요. 또 다른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K 전차 개발에 참여했던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계속 1등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진화해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지죠. 그들은 미래 계획들을 보여줬어요. AI가 탑재된 사격 통제 시스템, 드론 위협에 특화된 능동, 방어체계, 전장에서 빠르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모듈형 설계. 놀라운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걱정이 들었어요. 기술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한수석 설계자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더군요. 제 딸이 의대에 가고 싶다고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희 팀 막내가 작년에 의대 편입했는데 지금 연봉이 저보다 높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어요. 한국 최고의 전차 설계자 중 한 명인 그가 의사가 된 후배보다 적은 돈을 번다니요. 중국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3배 연봉을 제시하더군요. 가실 건가요? 아직은.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며 젊은 엔지니어들을 다시 봤어요. 그들은 열정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었죠. 하지만 5년 후, 10년 후에도 그들이 여기 있을까요? 다음 날 다른 방산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작년에 핵심 엔지니어 7명이 퇴사했어요. 5명은 중국으로 2명은 의대로 갔죠. 대체 인력은요? 신입은 들어와요. 하지만 10년 경력자를 신입으로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기술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계도가 있어도 그걸 이해하고 발전시킬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죠. 폴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기술을 사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 기술을 만들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했죠.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전차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떠난다면 기술 의존은 양방향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한국도 자국의 엔지니어들이 필요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사양과 가격은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었죠. 한국의 방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잠시 고민하다가 계속 썼어요. 하지만 인재 유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장기적 협력을 위해서는 이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화려한 불빛들 속에서도 어둠은 존재했죠. 한국 방산업계의 미래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밝은 가능성과 어두운 현실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탱크는 진화할 수 있어요. 드론 위협에도 적응할 수 있고 AI로 더 똑똑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진화를 이끌 사람들이 사라진다면 그게 진짜 멸종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지막 미팅이 있었어요. 한국 측 대표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죠. 좋은 거래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요. 단지. 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사는 건 단순히 전차가 아니었죠. 한국의 미래 일부를 사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현대로템 공장에 서 있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폴란드로 향할 K 전차들이 생산 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단순한 사업 성공 이상의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건 한국가가 순간적인 이점을 영구적인 변화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50년의 발전을 20년으로 압축했어요. 그들이 압축 성장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성장을 유지하는 건 달성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K를 만든 똑같은 엔지니어들이 다른 곳에서 앉아서 돈 버는 기회를 제한받으며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폴란드와의 거래는 끝이자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은 혁신과 효율성이 기존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지상 무기에서 한국은 무조건 최고 수준이라는 말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현실임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인적 자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승리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공장 바닥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젊은 기술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피로도 역력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동료에게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좀 쉬고 싶다고 했죠.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K 전차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밤낮 없이 일하는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하지만 이런 방식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요? 독일이 느긋해진 것처럼 한국도 언젠가는 같은 길을 걸을까요? 공장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완성된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각각이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첨단 무기였죠. 그런데 정작 이걸 만든 사람들의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고 있을까요?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폴란드 수출 실적, 다른 나라들의 관심 표명, 앞으로의 생산 계획. 숫자들은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력 현황 보고서를 펼쳐보니 상황이 달랐죠. 숙련된 엔지니어들의 이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왜 떠나는 거예요? 한 관리자에게 물었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인정받고 싶어 하죠. 가족과 시간도 보내고 싶어 하고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무거웠어요. 레오파르트 전차가 비싼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독일이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안주했기 때문이었죠. 한때 세계 최고였던 그들도 결국 새로운 도전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엔지니어들과 함께 앉아 김치찌개를 먹었죠.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많은 걸 느꼈습니다. 자부심과 피로,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죠. 우리가 만든 전차가 유럽에서 활약한다니 뿌듯해요. 하지만 이 속도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식사를 마치고 다시 생산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공장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빛에 반사되는 전차의 장갑이 반짝였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차가웠습니다. 기계는 완벽했지만 그걸 만드는 사람들의 미래는 불확실했어요. 한국의 도전은 기술적인 게 아니라 문화적인 거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을 수출품만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단순히 월급만이 아닌 진정한 보람과 삶의 균형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 방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세계 방위산업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의 혁신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독일의 지배와 다음 경쟁자 사이의 짧은 막간극에 불과할지 말이죠. 시간이 답을 줄 거예요. 하지만 그 답은 한국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분석을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전차나 기술에 관한 게 아니라 한국 자체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들은 폴란드가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들 자신의 선택을 해야 할 차례였어요. 성공을 가능하게 한 인적 인프라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 이전의 모든 제국처럼 이점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지켜볼 것인가? 저녁이 되어 공장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라인을 둘러봤어요. 야간 근무조가 교대하러 들어오고 있었죠. 그들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들이 바로 한국 방산업의 진짜 무기였어요. K 전차가 아니라 그걸 만드는 사람들 말이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에 가려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한국의 엔지니어들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빛날 수 있기를 말이에요. 만약 당신이 폴란드라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 답은 유럽 방위를 재편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국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그 답이 이야기가 변혁으로 끝날지 아니면 단순한 전환기로 끝날지를 결정할 겁니다. 차에 시동을 걸면서 마지막으로 공장을 바라봤어요. 불빛이 환하게 켜진 건물 안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죠.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한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길을 나서면서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에서는 한국 무기 수출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보도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성공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기로에 서 있었죠.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길을 택하든 그 결과는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세계 방산업 전체의 미래가 걸려 있었으니까요.